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ETF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육동희 KB자산운용 ETF 전략실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 1년 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잘 기억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KB자산운용에서 ETF 전략실을 맡고 있는 육동희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친환경 관련된 수소경제 상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친환경 테마에 있는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게 오늘 찾아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미래유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현황과 투자 팁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뭔가 재활용한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얘기인가요, 이건? 예. 사실 저희가 그 수소 때는 제가 한번 동트는 걸로 비유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렇죠. 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돼서는 이런 멘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네. 전기차는 폐배터리를 남긴다. 재밌는 비유네요. 예.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네. 2차 전지,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이 굉장히 강자죠. 네. 2차 전지의 사용량도 늘어나고 그 2차 전지가 결국 사용된 이후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혹은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틀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전자기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주로 이런 걸 말하는 거네요. 물론 일반적인 건전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네. 일단 용량에 있어서는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를 재사용한다 또 재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두 개가 좀 다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이나 그 밸류체인을 보기 위해서는 이 활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배터리 자체를 사용을 한 이후에 자동차는 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기차 배터리가 약 80% 수준까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네. 이 부분들을 다시 가공하거나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배터리를 뽑아냈는데 이 배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검증 작업을 거치면 네. 재사용이라는 측면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80%까지 남은 상태에서 검증을 해봤더니 다시 사용 못하겠구나. 잔존 수명이 굉장히 작구나라고 했을 때에는 그걸 다시 갈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원료를 뽑아내는 그래서 다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활용이라는 측면으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사용과 재활용을 좀 나눌 수 있다.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걸 왜 미래유전, 왜 미래의 금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네. 연간으로 봤을 때 2030년까지 연평균 37% 가까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사용되는 배터리의 성장도 2030년에 거의 70조 되는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연평균 33%의 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거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순환 경제 차원에서 배터리를 제조하고 사용한 이후에 회수하고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순환 경제 자체는 현재 저희가 가장 직면한 환경적인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타깝지만 이 배터리의 사용도가 늘어날수록 그 부분들을 저희가 독성 물질로 판단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다시 순환해서 재활용하고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다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성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배터리를 신규로 새로운 광물들을 모아서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 이 코발트나 니켈, 리튬 같은 연료들을 재활용해서 다시 뽑아서 사용하게 되면 신규 배터리를 만들 때보다 약 30%에서 50% 가까이 더 배터리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다 결합되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는 배터리를 만드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것을 재활용한다라고 하면 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필요한 기술들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재사용과 관련돼서는 혹은
제조라고 하는데요. 네. 배터리들을 저희가 보시게 되면 하나의 셀을 여러 개로 묶어서 이 배터리를 하나의 팩을 완성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 배터리, 이 셀들이 이제 수명을 다했느냐 혹은 재사용해도 되느냐라는 그 검증 방법, 그 검증하는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할 부분이 있고요. 네, 일단 검증하는 기술이 있어야 그렇죠. 되겠고요. 예, 네. 검증을 잘못하면은 쓰면 안 되는 것들을 사용했다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기술력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재활용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는 코발트나 니켈, 리튬과 같이 네. 이런 희귀 금속들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이 금속들을 재추출하는 음. 그 추출할 때 순도를 얼만큼 뽑아내느냐 네. 그 부분에 있어의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던 원자재들을 다시 뽑아내는 이 기술도 좀 그렇죠. 중요하다. 네네.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뭐 이런 시장이 아직은 좀 초기 단계고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인 것 같은데 이 산업 현재 현황은 어떻고 지금 어디까지 좀 와 있나요? 사실은 초기 상황이다, 초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한데요. 네. 배터리 관련된 산업 자체가 급격하게 지금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뭐 작년에 발표했었던 미국의 IRA법이나 네. 예, 이번에 인플레이션 발표했던 감축법, 네. 그렇죠. IRA. 예. 유럽의 이번에 그 핵심 원자재법 같은 네.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면서 친환경 관련된 정책적인 측면들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시장이긴 하나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도 빠르게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 산업 현황 관련돼서는 사실 중국이나 유럽처럼 전기차가 현재 시장에 침투된 침투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2차 전지를 만들어내는 빅3 기업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그러한 기업들이 2차 전지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뭐 셀 스크랩이라고 하는 불량품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초기 단계이긴 하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를 것이고 또 전기차 시장도 막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 동시에 같이 뭐 배터리 이제 리사이클링 네네. 사업도 같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하나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보면 이제 이 배터리가 이 전기차 그러니까 소유주가 갖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그게 또 전기차 만든 회사에서 또 이렇게 소유를 할 수도 있다고 뭐 그런 네. 얘기 들었어요 제가. 맞습니다. 이 소유권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고 돼야지 좀 활성화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법과 관련된 부분, 소유권과 네.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예민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2021년 이전에 등록한 전기차의 배터리는 네. 정부에서 수거를 하고 2021년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는 사실 그 소유주에게 그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테슬라나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를 가지고 재회수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펼치고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 배터리를 반납하면 새 배터리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소유권과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2023년 상반기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배터리의 회수와 관련된 법도 제정을 해서 어떤 이 밸류체인 내에서의 이 체계를 갖춰가는 그러한 형태의 법들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조금 기다려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배터리를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거에 대한 그 큰 윤곽이 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도 이제 좀 확충이 될 거다. 예, 이렇게 그렇죠. 좀 보면 되겠네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차 전지는 이제 거의 세계 1등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투율 자체가 예. 전기차의 침투율 자체가 중국이나 유럽만큼 아직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력 자체에도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침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보다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기술력이 좀 우수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거는 이렇습니다. 왜 이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가라는 측면을 봤을 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좀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희귀금속들을 재련하거나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위에 있는 그러한 국가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자원이 없죠. 예, 예. 아쉽게도 예. 지금 뭐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아프리카에서 갖고 와야 되고요. 음. 뭐 남미나
그리고 호주 이런 네. 등등의 국가와 많이 결연을 맺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자,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느낄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더 빨리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그러한 측면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다수의 기업은 아니지만 네. 현재 몇몇 기업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출하거나 네. 검증하는 데 있어서의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가 좀 더 기술력은 앞서 있는 거죠. 예, 기업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예. 국가적인 정책상으로는 아직 중국과 유럽이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긴 합니다만 네. 개별 기업별로 봤을 때는 현재는 초기 단계에 다 대등한 수준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열심히 따라가고 그럼요. 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 가지고 국내 대표 기업들은 어떤 데가 좀 있나요? 사실 어떤 특정 기업 하나를 쩍 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최근에 이제 작년에 상장했었던 네. IPO 통해서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성일 하이텍 기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를 딱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폐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을 떠나서 일단은 폐배터리를 많이 걷어들여야 재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아무래도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2차 전지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같이 대기업과의 계약이 잘 돼 있어서 폐배터리를 수거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능력이 지금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방전시켜서 그걸 다 가른 다음에 추출하는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전처리 후처리라고 나뉘는데 네. 이 모든 공정들을 다 갖춘 수직 계열화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사실 유럽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에는 이 법적으로도 무조건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재활용을 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의 그 재활용 공장들이 지금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에도 짓고 해서 유럽 내에서도 예.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해 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대기업, 여러 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도 있지만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거의 특화되어 있는 기업은 성일 하이텍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대표 기업도 꼽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네.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예. 사실 그 리사이클링의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 혹은 어떤 기업들을 선택해서 투자하느냐에 대한 네. 고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기술력이나 혹은 계약 수주의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투자하는데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좋은 모습을 보였기 총으로 때문에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그 개별적인 그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상쇄하려면 사실은 이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골고루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답일 수 있고요. 약간 불안하기도 하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 하나 잘못했다가 물론 그 종목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2차 전지 시장이나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전망이 좋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조정들을 또 맞고 가면 가슴이 아프시잖아요. 네, 출렁임이 또 강하면 또 예.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가슴도 아프고 그래요. 그렇죠.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예. 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상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는 네. 단 그 특정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밀접도가 좀 높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상품들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ETF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 예, 뭐 그게 펀드가 됐든 ETF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국내에 지금 현재 유일한 배터리 리사이클링에만 투자하는 ETF,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셀렉트 ETF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도 있고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다시 재제조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그 산업 내에서 핵심 또 기업들이 또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네. 이 밸류 체인 내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형태의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더 자세히 좀 우리가 예. 또 알아볼 만한 내용들이 더 있을까요? 네, 그 사실 ETF를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 뭐 고민하시거나 많이 접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들을 하십니다. 갖고 있는 ETF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 너무 이제 시가총액이 커서 사실 배터리 리사이클이 좀 집중돼서 투자되는 것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들을 하시거나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예를 들어서 시총이 아주 큰 종목들 때문에라도 좀 귀한
보석 같은 기업들의 투자 비중이 좀 낮거나 뭐 이런 형태의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 저희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아주 작은 기업들은 물론 또 주가의 변동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 좀 제외를 하고 거래가 잘 되는 종목들 중에서 연관도가 굉장히 높은 이 네.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산업의 연관도가 가장 높은 기업들을 또 가중치를 두어서 투자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ETF를 투자할 때 고민했던 부분들을 많이 좀 없앤 그러한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수익률도 좀 괜찮게 나오나요? 사실 최근 들어서 수익이 너무 좋아서 네. 제가 숫자적인 측면의 수익률을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네. 연초 이후 거의 40% 이상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갖고 있는 종목들의 특성상 2차 전지를 산업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일부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어울리면서 편승하면서 지금 연초 이후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또 비슷한 테마형 ETF로 2차 전지 테마형 네네. ETF들도 있고 뭐 수소 경제 ETF 예전에 와서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비슷한 그런 테마형과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랑 좀 차이점하고 네네. 뭐 투자 포인트는 뭘까? 뭐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ETF도 시중에 지금 많이 상장이 되어 네. 있고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2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 그리고 그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업체 그러한 업체의 투자 비중이 거의 60%에서 70% 이상 차지하는 게 기존에 현재 있는 2차 전지 ETF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렇지만 배터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거의 특화된 기업들의 투자 비중이 좀 높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사한 방향성을 보일 수는 있으나 네. 더 크게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혹은 좀 덜 움직인다든가 이러한 차이점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수소 관련된 기업들과도 사실 연계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를 재사용할 때 뭐 모듈을 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럼 그 에너지 저장 장치는 또 태양광이나 이런 수소 저장 장치와 또 접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추후에는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투자 이제 좀 잘하고 좀 싶은데 어떤 부분을 좀 공부하고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사실 어떤 투자에 있어서 어떤 개별 기업부터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산업부터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도 많이 보실 텐데 방법이야 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돼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기 단계라는 거. 따라서 초기 단계지만 성장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 주가의 모멘텀도 강하고 그리고 변동성도 굉장히 클 수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 산업 전반 자체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투자하는 걸 유지하시되 네.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가격이 과연 좀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의 평가 그게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상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 혹은 네. 변동성이 좀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육동이 KB자산운용 ETF 전략실 실장 모시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현황과 투자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지막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어온 시장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해외에 있는 은행들의 이슈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아시다시피 과거에 금융위기도 그랬었지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투자가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은 여러 가지 분산과 분할 등등을 통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그렇게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육동이 KB자산운용 ETF 전략실 실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